서울의 하늘은 잿빛 커튼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차가운 겨울비가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을 아스팔트 위에 번지게 만들며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유진은 낡은 편의점 우산을 든 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얇은 코트로는 스며드는 한기를 막기에 역부족이었고 하루 종일 세 군데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이 있었다. 보육원에서 자라 20살에 독립한 이후로 유진의 삶은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낮에는 카페에서, 오후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번 돈은 고시원의 작은 방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찼다. 그럼에도 그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잠을 쪼개어 낡은 태블릿으로 디자인을 공부하고 언젠가 자신만의 공간을 아름답게 꾸밀 날을 상상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초록불이 켜지고 유진은 인파에 휩쓸려 길을 건넜다. 바로 그때였다. 길 건너편 백화점 명품관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지만 대부분은 잠시 힐끗거릴 뿐 차가운 비를 맞기 싫다는 듯 이내 자기 갈 길을 갔다. 유진의 발걸음도 그들처럼 바빴지만 무언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고급 외제차가 미끄러지듯 멈춰서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과 그 친구들이 차에서 내렸다. 그중 중심에 서 있는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오수민. 국내 굴지의 건설사, 오성건설의 외동딸이자 곧 청일그룹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이었다. 문제는 그들 앞에 웅크리고 있는 한 노파에게서 시작되었다. 비를 피하기 위해 백화점 처마 밑에 잠시 몸을 피한 듯한 노파는 남루한 행사에게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다. 노파가 들고 있던 폐지 리어카의 바퀴가 헛돌며 그만 오수민의 눈부시게 하얀 구두에 흙탕물을 튀긴 모양이었다. 어머 미쳤나봐 할머니. 눈 없어. 이게 얼마짜리 구두인 줄 알아. 오수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녀의 친구들도 옆에서 거들었다. 수민아 저런 사람이 뭘 알겠어. 재수없게 거지한테 걸렸네. 경비원은 뭐 하는 거야. 이런 사람 안 내쫓고. 노파는 겁에 질린 얼굴로 연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아가씨. 정말 미안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수민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녀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노파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들고 있던 명품백으로 노파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미안하면 다야 내값 목숨 팔아도 이 구두값 못 물어내. 당장 이 더러운 것들 치우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힘없이 밀려난 노파는 비틀거리다 차가운 빗물이 흥건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리어카가 옆으로 쓰러지며 그동안 힘들게 모은 폐지들이 빗물에 젖어 나뒹굴었다. 노파의 눈에 절망과 서름이 어렸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못 본 척했다. 누군가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다. 오수민의 배경을 알기 때문이든 아니면 그저 귀찮은 일에 엮이기 싫어서든 아무도 감히 나서지 않았다. 그 차가운 침묵과 방관이 빗물보다 더 시리고 아프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피곤했다. 지쳤다. 내일 당장 내야 할 공과금과 밀린 방세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금 저 일에 끼어들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랐다. 그냥 지나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숱하게 겪었던 멸시와 무시, 힘없고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짓밟혔던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자신을 위해 손을 내밀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간절히 바랐던 기억이 심장을 찔렀다. 지금 눈앞에 저 노파가 바로 과거의 자신처럼 보였다. 안 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 유진은 결심했다. 그녀는 성큼성큼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쓰러진 노파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녀의 낡은 우산이 노파의 마른 어깨 위로 드리워졌다. 오수민은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의 미간을 찌푸렸다. 뭐야, 넌 비켜. 유진은 오수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세요. 연세 드신 분께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오수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유진의 허름한 옷차림과 비에 젖은 운동화를 경멸적으로 훑어보았다. 뭐 심해, 너 지금 누구한테 가르치려 드는 거야? 내 꼴을 보니 저 할머니랑 한 패라도 되나 보지 끼리끼리 모인다더니. 옆에 있던 친구들도 비웃으며 거들었다. 정의의 사도 납셨네. 주제 파악 좀 하지.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것뿐이에요. 사과하세요, 할머니께. 사과 오수민의 눈이 분노로 번들거렸다. 이것들이 정말 보자 하니까. 내가 왜 저런 거지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데 너희 같은 것들은 발표도 싸. 오수민은 이성을 잃고 유진을 밀치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유진은 피하지 않고 그 손길을 꼿꼿이 받아냈다. 비록 몸은 뒤로 밀려났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폭력은 쓰지 마시죠. 여기는 길 한복판이고 보는 눈도 많습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몇몇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이쪽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그제야 오수민도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약혼자인 강지훈의 할머니 강민희 회장은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만약 오늘 일이 기사화라도 된다면 가뜩이나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강 회장에게 단단히 찍힐 것이 분명했다. 재수없는 없는 것들. 오수민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거친 말을 내뱉고는 친구들을 이끌고 획 돌아서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가 떠나자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다. 세상에는 다시 유진과 노파 그리고 차가운 비만 남았다. 유진은 그제야 한숨을 돌리고 노파에게 몸을 낮췄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노파는 대답 대신 멍한 눈으로 유진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 무언가 날카롭고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는 듯 했다. 마치 유진의 영혼 속까지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다.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유진은 자신의 옷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파의 팔을 부축했다. 노파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가볍고 앙상했다. 노파는 유진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고맙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 갈라진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흩어진 폐지들을 함께 줍기 시작했다. 빗물에 흠뻑 젖어 무게가 더 나가는 폐지들을 작은 손으로 주어 리어카에 다시 싣는 유진의 모습을 노파는 말없이 지켜보았다. 정리가 대충 끝나자 유진은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손수건을 꺼내 노파의 젖은 손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자신의 외투 안주머니에서 작은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에는 내일 점심값으로 쓰려던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다. 유진은 그중 한 장을 꺼내 노파의 손에 쥐어주었다. 할머니 이걸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세요. 비를 너무 많이 맞으셔서 감기 드시겠어요. 노파는 손에 쥐어진 돈과 유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아가씨도 형편이 넉넉해 보이진 않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 괜찮아요. 저는 아직 젊어서 굶어도 끄떡없어요. 유진은 씩씩하게 웃어 보였다.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유진의 등 뒤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이름이 뭔가? 유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뒤돌아보며 맑게 대답했다. 한유진이에요. 한유진, 노파는 그 이름을 나지막이 되뇌었다. 그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빛났다. 아주 좋은 이름이구나. 오늘 은혜는 절대 잊지 않으마.
유진은 그저 가볍게 목례를 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고시원으로 향하는 길 몸은 더 지치고 추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다. 그녀는 오늘의 일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차가운 서울의 밤거리에서 이루어진 그 짧은 만남이 그녀의 고단했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었음을. 한편 유진이 떠난 자리에 홀로 남은 노파 강민희 회장은 천천히 허리를 폈다. 조금 전까지 보이던 연약하고 겁에 질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의 총수다운 위엄과 냉철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젖은 폐지가 실린 리어카를 경멸스럽다는 듯 쳐다보았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꾸민 연극이었다. 얼마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의 곁에 멈춰섰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 비서가 황급히 내려 우산을 받쳐들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민희는 김 비서가 건네는 마른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나직이 말했다. 오수민 그 아이는 역시나 내 생각대로였어. 아나무인의 경솔하기 짝이 없지. 그런 아이를 내 유일한 손주 며느리로 드릴 수는 없는 일이야. 그럼 오성건설과의 약혼은 다시 생각해봐야겠지. 강민희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보다 더 중요한 수학이 있었어. 그녀의 시선은 유진이 사라진 골목 끝을 향해 있었다. 한유진, 그 아이를 찾아. 내일 아침까지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게.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민희는 차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녀의 입가에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주 오랜만에. 진짜 보석을 발견한 것 같구나. 차가운 겨울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비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을,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날 밤의 일은 금세 잊혔다. 적어도 한유진에게는 그랬다. 그녀의 삶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은 팍팍한 현실의 연속이었고 스쳐 지나간 인연 하나를 마음에 품고 살기에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버거웠다. 며칠 동안 유진은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아와 쉴 틈 없이 일했다. 카페에서는 라떼 아트를 배우려 애썼고 식당에서는 무거운 그릇들을 나르다 손목이 시큰거렸으며 편의점에서는 야간 취객들의 행패를 견뎌야 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인 고시원 책상 위에는 낡은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다. 잠들기 전 한두 시간 가장 지친 시간에 역설적으로 가장 생기가 도는 순간이었다.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방 안의 유일한 소음이었고 그 소음 속에서 유진은 자신만의 세상을 창조했다. 언젠가 이런 집을,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그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다. 사건이 있고 나흘째 되던 날 오후 유진은 식당 아르바이트를 막 끝내고 나오는 길이었다. 기름 냄새가 밴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다음 아르바이트 장소인 편의점으로 향하기 위해 골목을 나서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앞을 막아서던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섰다. 유진은 무심코 길을 비켜주려 했지만 차는 움직일 기미가 없었다. 오히려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성이 내렸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수행비서 같은 모습이었다. 남자는 유진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한유진 양 되십니까? 유진은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혹시 보증금 문제로 고시원 주인이 사람을 보냈나?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사고라도 쳤나 하는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다. 남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김비서라고 소개했다.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회장님이요? 전 그런 분 모르는데요. 혹시 사람을 잘못... 며칠 전 강남 백화점 앞에서 저희 회장님께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김비서의 말에 유진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제야 며칠 전 비오는 밤의 일이 떠올랐다. 그 할머니 하지만 회장님이라는 단어와 남루한 행색의 할머니는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 할머니며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시기라도 하세요. 유진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섰다. 김비서는 대답 대신 차문을 열며 손짓으로 타라는 신용을 했다. 자세한 것은 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걱정하실 일은 아니니 부디 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진은 망설였다. 낯선 사람을, 그것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따라 나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하지만 김비서의 태도는 더없이 정중했고 눈빛에는 어떤 위협적인 기색도 없었다. 무엇보다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던 할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것이라면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유진은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이 잠기자 하루의 피로가 몰려오는 것 같았다. 차는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출발했다. 복잡한 서울 시내를 벗어나자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빽빽한 빌딩 숲이 사라지고 잘 가꾸어진 나무들이 늘어선 한적한 도로가 나타났다. 유진은 평생 와본 적 없는 부촌으로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거대한 철문 앞에서 멈췄다. 김비서가 무언가 신호를 보내자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양쪽으로 열렸다. 차가 안으로 들어서자 유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림 같은 정원이 딸린 거대한 저택이었다. 마치 유럽의 고성을 옮겨놓은 듯한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건물이었다. 김비서의 안내를 받아 차에서 내린 유진은 저택의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눈부신 샹들리에가 걸린 높은 천장에 로비가 나타났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작품으로 보이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기름 냄새 나는 아르바이트 유니폼 차림의 자신이 이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 몸을 움츠렸다. 김비서는 그녀를 2층에 있는 서재로 안내했다. 떡갈나무로 만들어진 육중한 문을 열자 방 안을 가득 채운 책들의 묵직한 향기가 풍겨왔다. 방 한쪽 벽면은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이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통유리창이 있어 잘 가꾸어진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창가 앞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유진은 숨을 멈췄다. 며칠 전 길에서 만났던 그 노파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그때와는 180도 달랐다. 남루한 옷 대신 단아하지만 기품 있는 비단 한복을 입고 있었고 흐트러졌던 머리는 깔끔하게 쪽을 찌고 있었다. 겁에 질려 떨던 연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세월의 깊이와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지닌 한 여인만이 앉아 있었다. 왔구나. 한유진 양.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 분명 같은 사람이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할머님, 괜찮으셨어요. 다시 뵙게 되어 다행이에요. 여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손짓으로 유진에게 맞은편 소파에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내 소개를 하지. 나는 청일그룹 회장 강민희라고 한다. 청일그룹.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이었다. 건설, 유통, 호텔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 유진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눈앞에 이 사람이 그 대단한 청일그룹의 총수라고. 내 회장님이요. 그래. 그날은 내 연극에 유진 양이 예기치 않게 관객이 되어준 셈이지. 강민희 회장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가끔씩 그런 식으로 세상 구경을 하곤 한다고 했다. 가장 낮은 곳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의 맨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손주 강지훈과 정략적으로 약혼한 오수민이라는 아이의 본성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고, 아니, 예상보다 더 끔찍했다. 그런 아이에게 청일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유진 양이 나타났지. 강민희의 눈빛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모두가 외면하고 심지어 조롱하는 그 순간에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 그 작은 아가씨가 기꺼이 자신의 방패를 내어주더군. 나는 아주 오랜만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진정한 용기와 선의를 말이야. 유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졌다. 강민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유진 쪽으로 밀었다. 그래서 유진 양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 자니오, 내 손주 강지훈이와 결혼해 주었으면 한다.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결혼 생전 처음 보는 남자와 그것도 이런 재벌가의 후계자와 터무니없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회장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을 걸고 농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강민희의 표정은 진지했다. 물론 진짜 결혼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계약 결혼이지. 2년 동안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손주의 아내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 아이에게는 오수민 같은 여자 대신 유진 양처럼 곱고 바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썩은 뿌리는 도려내고 새로운 기둥을 세워야지. 유진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정리하려 애썼다. 하지만 왜 저죠? 세상에는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훌륭한 사람들이야 많겠지. 하지만 나는 진짜 사람을 찾고 있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불의 앞에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찾기 힘든 법이야. 그리고 나는 운 좋게도 유진 양을 발견했고, 강민희는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계약서와 함께 유진에 대한 상세한 신상정보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 현재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그녀의 꿈이 무엇인지까지 모두 적혀 있었다. 유진은 누군가 자신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본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계약 조건은 이렇다. 강민희는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첫째, 계약기간 2년 동안 강지훈의 아내로서 대외적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둘째, 계약기간 동안 청일가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셋째, 계약 내용은 외부인에게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그 대가로 청일그룹은 유진 양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첫째, 현재 유진 양이 존재하지도 않는 가족을 위해 지고 있다는 10억의 빚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대신 갚아주겠다. 세상 사람들은 유진 양이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생각해야 하니까. 둘째, 계약 기간 동안 최고의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거처와 생활비 일체를 제공한다. 셋째, 유진 양이 꿈꾸는 인테리어 디자인 공부를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 밑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유학을 원한다면 그것도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년의 계약이 무사히 끝나면 유진 양의 이름으로 된 강남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와 함께 20억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 유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10억, 20억.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것 같은 액수였다. 지긋지긋한 아르바이트와 월세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 마음껏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자신만의 스튜디오를 갖는 것. 그것은 그녀가 매일 밤 꿈속에서나 그리던 삶이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유진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회장님의 은혜는 정말 감사하지만 제 인생을 팔 수는 없습니다. 제게 남은 건 자존심 하나뿐이에요. 강민희는 유진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존심 좋은 말이지. 하지만 유진 양 그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던가, 그 자존심이 추운 겨울밤에 따뜻한 잠자리를 내어주던가. 나는 유진 양의 인생을 사겠다는 게 아니야.
기회를 주겠다는 거지. 지금처럼 살면 유진 양의 재능과 선한 마음은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 채 시들어버릴지도 몰라. 이건 거래다. 유진 양의 인연과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기회의 교환. 누가 더 이득인지는 스스로 판단해 보거라. 강민의 가미의 말은 냉정했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유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굴레. 재능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꿈을 펼칠 기회조차 얻기 힘든 세상. 강민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내 손주 녀석 일밖에 모르는 차가운 아이야. 어미 아비를 일찍 여의고 내 손에 자라면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지. 세상 모든 것을 거래라고 생각하는 놈이야. 어쩌면 유진 양 같은 사람이 그 아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은 녹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늙은이의 작은 욕심도 있단다. 그녀의 목소리에 스쳐 지나가는 외로움과 안타까움에 유진의 마음이 흔들렸다.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오늘 밤 이 집에서 지내면서 푹 쉬고 내일 아침까지 답을 주면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나는 유진 양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오늘의 일이 외부에 알려질 일도 없을 것이고. 김 비서가 들어와 유진을 객실로 안내했다. 왕실의 공주방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넓고 화려한 방이었다. 푹신한 침대, 고급스러운 가구,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야경까지. 조금 전까지 머물던 자신의 고시원 방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였다. 홀로 남겨진 유진은 거대한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가난하지만 떳떳한 삶. 그리고 꿈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 자존심을 버리지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거짓된 삶. 밤이 깊어가는 동안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자신의 영혼을 담보로 한 거대한 도박이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 정답 없는 문제 앞에서 그녀의 밤은 길고도 혼란스러웠다. 밤은 길었다. 한유진은 평생 그렇게 편안하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본 적이 없었지만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낯선 공간의 화려함은 그녀에게 위안이 아닌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꿈이 뒤섞여 반짝이고 있었고, 유진은 그 불빛의 바다 위를 표류하는 작은 조각배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다투었다. 한쪽은 이렇게 속삭였다. 이건 미친 짓이야. 너 자신을 파는 행위라고. 돈 때문에 영혼을 버릴 셈이야. 다른 한쪽은 차갑게 반박했다. 영혼 당장 내일 먹을 밥과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영혼 타령은 사치야. 이건 기회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유일한 기회. 밤새 뒤척이던 유진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여명을 마주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잘 가꾸어진 정원은 새벽 이슬을 머금고 싱그럽게 빛나고 있었다. 저 아래 세상은 곧 다시 치열한 하루를 시작할 터였다. 그 속에서 그녀는 또다시 세탕의 아르바이트를 뛰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설거지를 하고 취객의 욕설을 들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케치북의 빈 페이지를 채워나갔을 것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결국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도박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 시들어가는 것. 그녀는 시들고 싶지 않았다. 피어나고 싶었다. 비록 그 시작이 거짓과 거래일지라도 마지막에는 진짜 자신의 힘으로 서고 싶었다. 날이 밝고 김 비서가 그녀를 다시 강민희 회장의 서재로 안내했다. 강 회장은 이미 아침 운동까지 마친 듯 정정한 모습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유진의 얼굴을 본 그녀는 잠을 설쳤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결정은 했나. 유진은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한 뒤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강민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유진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유진은 용기를 내어 덧붙였다. 조건이라니 말해보거라. 강민희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지원해 주시는 모든 것들, 학비 생활비, 그리고 나중에 주시겠다는 스튜디오까지 전부 빚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디자이너로 성공해서 반드시 전부 갚겠습니다. 계약서에 그 조항을 넣어 주십시오. 저는 제 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지 저 자신을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 강민희의 눈이 놀라움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거대한 부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거나 아니면 그 무게에 굴복해버리곤 했다. 하지만 이 어린 아가씨는 그 부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 하고 있었다. 좋다. 강민희는 흔쾌히 대답했다. 그 마음가짐이 마음에 드는구나. 법적으로는 큰 의미 없는 조항이 될지 몰라도 유진 양의 뜻을 존중해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지. 김 비서, 그렇게 처리하게. 김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강 회장 곁에서 수십 년을 일했지만 회장이 누군가에게 저렇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은 오랜만에 보는 일이었다. 그럼 이제 내 손주를 만나봐야겠지. 강민희가 말을 마치기 무섭게 서재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은 남자는 잡지 모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비현실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날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잘 만들어진 얼음 조각상 같았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서재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강지훈, 청일그룹의 젊은 CEO, 강민희의 유일한 손자. 그는 할머니인 강민희에게 짧게 목례를 했을 뿐 유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없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할머니, 이게 다 무슨 상황입니까? 아침부터 비서실을 통해 호출하시고.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굽니까? 그의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차갑고 건조했다. 강민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내게 소개할 사람이다. 인사하거라 한유진 양이다. 오늘부터 내 약혼녀가 될 사람이지. 강지훈의 표정에 처음으로 변화가 생겼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약혼녀요 할머니. 지금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제 약혼녀는 오수민입니다. 오성건설과의 합병건이 걸린 중요한 약혼이라는 거 잊으셨습니까? 그 약혼은 오늘부로 깨졌다. 내가 그렇게 통보했으니 더 이상 신경 쓸 것 없다. 할머니 강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이건 회사의 중대사입니다. 할머니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제야 강지훈의 시선이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는 유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마치 가치를 감정하는 경매사처럼 무례하고 경멸적인 시선이었다. 유진의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 달아빠진 운동화에 그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 그의 눈빛은 고작 이런 여자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 모욕적인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여기서 겁을 먹거나 고개를 숙이면 앞으로 2년 동안 영원히 그에게 무시당할 것만 같았다. 강민희는 손자를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 눈에는 이 아가씨가 뭘로 보이는지는 모르겠다만 내 눈에는 100명의 오수민보다 낫다. 그리고 청일그룹은 고작 건설사 하나에 휘둘릴 만큼 약하지 않아. 내 결정에
토 달지 마라. 이해할 수가 없군요. 도대체 저 여자에게 무슨 약점을 잡히신 겁니까? 아니면 또 변덕이 도지신 겁니까? 강지훈의 말은 할머니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날카로웠다. 강민희는 더 이상 손자와 언쟁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듯 김비서에게 눈짓했다. 김비서는 수정된 계약서 2부와 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명하거라. 강민희가 명령했다. 강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빠른 속도로 계약서의 조항들을 훑어내렸다. 계약기간 2년 대외적인 부부관계 유지 비밀 엄수, 그리고 그 대가로 한유진에게 제공되는 어마어마한 조건들을 확인한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그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유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그래서 얼마에 팔기로 한 거지, 당신의 인연을. 아니, 당신의 인생을.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유진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모욕감의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한들 이 남자는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강지훈은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더욱 비웃는 투로 말했다. 대답 못할 줄 알았어. 좋아, 내가 맞춰볼까. 이런 싸구려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니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겠지. 이 서류 한 장이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화려한 신데렐라라도 될 줄 아나. 착각하지 마. 당신은 그냥 우리 할머니의 변덕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용된 배우일 뿐이야. 2년 뒤에는 버려질 소모품이라고. 그러니 주제넘게 강지훈의 아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역겨우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울면 지는 것이다. 다 끝났느냐? 강민희가 엄한 목소리로 아들의 말을 끊었다. 더 할 말 없으면 서명이나 해. 강지훈은 마지막으로 유진을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본 뒤 거칠게 펜을 집어들어 계약서에 휘갈기듯 서명했다. 그리고 펜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제 유진의 차례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펜을 잡았다. 강지훈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 머물러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자신의 이름을 정성껏 써 내려갔다. 한유진. 3글자를 쓰는 그 짧은 순간이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서명이 끝나자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법적으로 그리고 세상 앞에서 강지훈의 약혼녀이자 미래의 아내가 되었다.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남자의 적이 되었다. 이제부터 두 사람은 청담동에 있는 내 별채에서 함께 지내게 될 거다. 약혼한 사이가 따로 사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강민희의 선언은 거부할 수 무보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강지훈은 대답 대신 마치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한 표정으로 서재를 나가버렸다. 그는 단 한순간도 유진과 같은 공간에 더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계약은 성립되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2년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한 얼음처럼 차가운 정적이었다. 유진은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화려하지만 가시덤불로 가득한 낯선 세계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청담동의 별차에는 집이라기보다는 잘 설계된 감옥에 가까웠다. 한유진에게는 그랬다. 눈부시게 하얀 벽과 미니멀리즘 양식으로 꾸며진 내부는 잡지 화보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완벽했지만 그곳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강지훈은 유진이 이 집에 발을 들인 첫날 몇 가지 규칙을 통보했다. 첫째, 서로의 사적인 공간을 절대 침범하지 말 것. 그는 2층의 동쪽 윙을 유진은 서쪽 윙을 사용했다. 그 사이를 잇는 거대한 거실과 주방은 그들의 중립지대이자 사실상 아무도 머무르지 않는
유령 공간이었다. 둘째, 불필요한 대화는 금지. 업무상 필요한 연기를 제외하고는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셋째, 외부인 특히 할머니 앞에서는 완벽한 약혼자처럼 행동할 것. 강지훈은 이 규칙들을 비즈니스 계약의 세부 조항을 읊듯이 건조하게 말했고 유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를 한유진 씨라고 불렀고 그 호칭에는 투명한 유리벽 같은 거리가 느껴졌다.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고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녀를 공기처럼 취급했다. 유진은 이 거대하고 텅 빈 집에서 고용된 유령처럼 살았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강민희 회장은 약속대로 그녀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했다.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노 교수가 일주일에 3번씩 그녀를 개인 지도했고 산더미 같은 전문 서적들이 그녀의 방으로 배달되었다. 유진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탐욕스럽게 지식을 흡수했다. 밤에는 고독한 싸움을 벌이듯 디자인 과제에 매달렸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을 그녀는 자신의 진짜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삼기로 굳게 다짐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을 무렵 청일그룹의 연례 자선 행사인 희망의 밤 갈라가 다가왔다. 이 행사는 정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청일그룹의 가장 중요한 대외 행사 중 하나였다. 그리고 강민희 회장은 올해 행사가 강지훈의 약혼녀인 한유진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 소식은 유진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강지훈의 연인인 척 연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숨막히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런 세계를 전혀 몰랐다. 며칠 뒤 별차에는 갑자기 분주해졌다. 강 회장이 보낸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테이블 매너 강사까지 소위 전문가들이 유진을 둘러쌌다. 그들은 유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걸음걸이와 말투까지 뜯어 고치려 들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하시네요. 1일 1팩은 기본입니다. 어깨를 펴고 턱은 당기세요. 시선은 항상 정면 15도 위를 보시고요. 와인잔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새끼손가락을 세우면 촌스러워요. 유진은 마치 마네킹이 된 기분이었다. 그들이 입혀주는 값비싼 드레스와 눈부신 보석들은 아름다웠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갑옷처럼 불편하고 무거웠다. 거울 속에 비친 화려한 모습의 여자는 너무나 낯설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소동을 무심하게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유진이 마치 값비싼 상품이 되기 위해 포장되는 과정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는 가끔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보며 비꼬는 말을 던졌다. 꽤 볼만은 하군. 역시 돈이 좋긴 좋아. 누더기를 걸쳤던 사람이 실크 드레스를 입으니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네. 유진은 그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서 그 누구에게도 꼬투리를 잡히지 않는 것이었다. 마침내 행사의 밤이 되었다. 유진은 짙은 남색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잔잔한 펄이 흩뿌려진 실크 드레스를 입었다. 목에는 강 회장이 빌려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차가운 빛을 발했다.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이었지만 그녀는 마치 사지로 끌려가는 병사처럼 긴장해 있었다. 행사장에 들어서기 직전 리무진 안에서 강지훈이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오늘 밤 당신은 내 그림자야. 절대 내 허락 없이 입을 열거나 돌발 행동을 하지 마. 그저 웃고 고개를 끄덕여. 할 수 있겠어. 차문이 열리고 그들은 거짓된 미소를 지으며 나란히 섰다. 강지훈이 자연스럽게 유진의 허리에 팔을 둘렀고 유진은 그의 팔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의 손길이 닿은 허리 부분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유진은 눈앞이 하얘지는 것을 느끼며 연습한 대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저 여자가 강지훈 CEO의 약혼녀래.
듣던 대로 미인이네. 어느 집안 영예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고아 출신이라던데 강 회장이 길에서 주워왔다는 소문도 있고 그녀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질투 경멸이 뒤섞인 시선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강지우는 이 모든 상황에 익숙하다는 듯 여유롭게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유진을 이끌었다. 그는 완벽한 에스코트였지만 사람들 눈을 피해 스쳐 지나가며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허리 펴. 그렇게 구부정하게 서 있으면 없어 보인다. 그때 그들의 앞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오수민이었다. 그녀는 보란듯이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그 눈은 증오와 분노로 불타오르며 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훈 씨 오랜만이네. 옆에는 그 유명한 분이신가 오수민은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꼬았다. 드레스를 입혀놓으니 사람이 달라 보이긴 하네. 고아원에서는 이런 거 입는 법 안 가르쳐 줬을 텐데. 모욕적인 말에 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강지훈의 표정도 순간 차갑게 변했다. 자신의 소유물이 다른 사람에게 공격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듯한 기묘한 소유욕이었다. 수민 양 말이 지나치군. 내 약혼녀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강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리고 유진의 허리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며 말했다. 가자. 그는 오수민을 무시한 채 유진을 데리고 자리를 옮겼다. 유진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조금 놀랐다. 자신을 보호해준 것일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을까. 행사의 주제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 및 디자인 교육 기금 마련이었다. 한창 행사가 무르익을 무렵 올해 후원받은 학생들의 디자인 발표회가 열렸다. 여러 학생들이 풋풋하지만 열정 넘치는 작품들을 선보였고 사람들은 의례적인 박수를 보냈다. 문제는 마지막 순서에 일어났다. 한 여학생이 낡은 공공도서관을 아이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 리모델링하는 디자인을 발표했다. 예산 부족으로 저렴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재능 기부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담은 현실적이고 따뜻한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심사위원 격으로 참석한 유명 건축가 박 선생이 마이크를 잡고 혹평을 쏟아냈다. 그는 거만하게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아이디어의 순수함은 인정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아마추어적이군요. 디자인은 현실입니다. 이런 감상적인 접근으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요. 공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구조적인 문제점도 많고 한마디로 순진한 낙서에 불과합니다. 날카로운 비판에 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내는 순식간에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저명한 건축가의 말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학생의 얼굴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돈이 없고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꿈과 열정이 순진한 낙서로 치부되어 버리는 순간의 좌절감. 강지훈이 옆에서 팔꿈치로 그녀를 툭 치며 나서지 마라는 무언의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유진은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강지훈의 눈이 분노로 타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유진은 사회자에게 정중하게 마이크를 요청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지만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입을 열었다. 박 선생님의 고견에 전문가로서의 깊이가 있다는 점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있는 학생의 디자인을 가리켰다. 선생님께서는 이 디자인이 감상적이라고 하셨지만 제 눈에는 가장 현실적인 인간 중심적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학생은 폐목재와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마감재를 제안했는데 이는 최근 유럽에서 각광받는 지속 가능한 건축의 흐름과 일치합니다. 또한 가변형 벽체를 이용해 공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아이디어는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아주 영리한 해결책입니다. 이것은 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사용할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증거입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차분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밤새 공부했던 지식과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느꼈던 생각들을 막힘없이 풀어냈다.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의 디자인에는 바로 그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채워주고 다듬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아닐까요? 이 아이의 꿈을 순진한 낙서라고 폄하하는 대신에요.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행사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강지훈의 예쁜 약혼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전문성을 가진 한 명의 인격체로 보고 있었다. 상처받았던 학생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완전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저 여자가 그저 돈에 팔려온 아무것도 모르는 가난한 여자가 아니었나. 저렇게 논리정연하고 빛나는 눈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그는 유진의 모습에서 난생 처음 보는 강인함과 지성을 발견했다. 다른 기업 총수들이 다가와 강 대표 약혼녀를 아주 잘 얻었구만. 미모뿐만 아니라 아주 총명해. 라고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것이 쨍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당혹감이자 혼란스러움이었고 아주 희미하게 자부심과 비슷한 종류의 생경한 감정이었다.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평소의 차가운 침묵과는 다른 무언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침묵이었다. 한참 만에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쓸데없는 짓을 해서 날 곤란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그는 창밖을 보며 무심한 척 말했다. 오늘은 운이 좋았군. 그것은 칭찬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비꼬는 투였지만 유진은 그 말에 담긴 미세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완벽한 무로 취급하지 않았다. 한편 행사장에서 홀로 씁쓸하게 샴페인 잔을 비우던 오수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질투와 증오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나야. 계획을 조금 앞당겨야겠어. 그깟 고아 계집애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꼴은 더 이상 못 봐주겠으니까. 제가 가진 모든 걸 빼앗고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바닥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려. 시작해. 화려한 밤의 막이 내리고 더 어둡고 질긴 또 다른 막이 오르고 있었다. 자선 행사의 밤이 지나고 별채의 공기는 미세하게 달라졌다. 강지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차가움 속에서 전과 같은 노골적인 경멸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유진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가끔 거실 테이블 위에 최신 건축 디자인 잡지를 무심하게 던져놓고 가기도 했고 식사 시간에 마주치면 공부는 할 만한가? 와 같은 짧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유진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 관계가 비록 거짓으로 시작되었을지언정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중은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었다. 그녀는 그의 배려라고 믿고 싶은 행동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더 공부에 매진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들로 빠르게 채워져 나갔고 노 교수로부터는 재능이 놀랍도록 성장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평화는 짧았다. 유진이 모르는 곳에서 그녀의 작은 행복을 산산조각 내기 위한 검고 끈적한 거미줄이 쳐지고 있었다. 청일그룹은 창사 이래 가장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다. 서울의 중심부에 들어설 7성급 랜드마크 호텔 더 스카이 팰리스의 건설 사업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호텔 건설이 아니라 청일그룹의 위상과 미래를 상징하는 거대한 사업이었다. 수많은 경쟁사들이 입찰에 뛰어들었고
그중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오수민의 아버지 회사가 소유한 오성건설의 자회사였다. 프로젝트의 성패는 청일그룹이 비밀리에 준비한 혁신적인 호텔 디자인에 달려 있었다. 강지훈과 핵심 인력들이 몇 달간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그야말로 그룹의 명운을 건 기밀이었다. 사건은 바로 그 디자인에서 터졌다. 어느 날 아침 유력 경제지의 청일그룹의 더 스카이 팰리스 디자인 컨셉과 핵심 설계도가 거의 그대로 유출되어 보도된 것이다. 심지어 경쟁사가 그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이미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는 기사가 뒤따랐다. 청일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몇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이자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대형 사고였다. 강지훈은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내부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어느 선에서 정보가 샌 건지, 누가 연루되어 있는지 24시간 내로 모조리 밝혀내. 용의자는 임원급이라도 예외 없어. 사무실의 공기는 핏빛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보안팀이 모든 관련자들의 컴퓨터와 통화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혼란의 한가운데 회사 감사팀으로 익명의 제보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제보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호텔 디자인 유출의 범인은 강지훈 CEO의 약혼녀 한유진입니다. 그녀의 노트북 이메일과 개인 계좌를 확인해 보십시오. 보고를 받은 강지훈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한유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에 접근할 권한도 이유도 없었다. 할머니의 어리석은 변덕에 휘말린 가난한 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제보는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팀장에게 그녀의 노트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아니야 설마 하는 부정과 다른 한편에서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냉소적인 의심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결과는 최악이었다. 유진에게 지급된 최신형 노트북의 휴지통에서 경쟁사로 보낸 이메일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메일에는 디자인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고 약속한 대로 보냅니다. 잔금 처리를 부탁합니다. 라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며칠 전 개설된 차명 계좌였다. 그 계좌에는 경쟁사 측에서 흘러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돈이 입금되어 있었고 계좌 개설에 사용된 IP 주소는 바로 청담동 별채의 것이었다. 모든 증거가 단 한 사람 한유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아무것도 모르는 유진은 노 교수의 칭찬에 들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평소와 다른 냉랭하고 무거운 공기에 숨을 멈췄다. 거실에는 강지훈과 김비서 그리고 처음 보는 낯선 남자들 감사팀 직원들이었다. 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오셨습니까, 한유진 씨? 김비서의 딱딱한 목소리에 유진은 불안감을 느꼈다. 강지훈은 얼음보다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지난 한 달간 희미하게나마 쌓였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완벽한 경멸과 배신감만이 담겨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상황이죠?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지훈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그녀에게 던졌다. 서류에는 그녀가 보냈다는 이메일 사본과 입금 내역서가 인쇄되어 있었다. 직접 설명해 보시지. 이게 뭔지. 유진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내용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이메일 보낸 적 없어요. 이 계좌도 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뭔데? 강지훈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노트북을 열어보였다. 당신 노트북에서 나온 증거야. IP 추적 결과도 이 집이고 돈이 필요했나? 2년 뒤에 받게 될 돈으로는 성에 안 찼어. 그래서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겨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했던 건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지훈 씨,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유진은 절박하게 외쳤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어떻게 자신을 변호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유진의 과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다. 강지훈 CEO, 약혼녀 알고 보니 보육원 출신의 가난뱅이,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여자 청일그룹 내부 정보 유출 의혹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었다. 오수민이 언론에 흘린 정보였다. 그녀는 유진의 동기를 가난에 대한 절박함으로 포장하여 대중이 쉽게 믿도록 유도했다. 상황은 빠배도 박도 못하게 유진에게 불리해졌다. 완벽한 증거, 그리고 그럴듯한 동기까지. 청일그룹의 임원들은 당장 한유진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여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꼬리를 잘라내야 한다고 아우성이었다. 강민희 회장은 자신의 저택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손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볼 뿐이었다. 이것은 한유진에게 닥친 위기이자 동시에 강지훈의 리더십과 판단력을 시험하는 혹독한 테스트이기도 했다. 별채의 거실 유진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모두가 그녀를 범인으로 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을 보며 애원했다. 제발, 제발 믿어달라고. 강지훈의 머릿속은 전쟁터였다. 이성은 소리치고 있었다. 증거는 완벽해. 저 여자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사람에 대한 불신이 그녀를 단죄하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 아주 작은 목소리가 반박했다. 정말 그럴까? 학생의 디자인을 보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그렇게 빛나던 눈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고작 돈 때문에 이런 비열한 짓을 했다고. 자선 행사에서 보았던 그녀의 모습이, 서재에서 홀로 디자인 공부에 몰두하던 그녀의 뒷모습이 끈질기게 떠올랐다.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본능에 가까운 의구심이었다. 감사팀장이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CEO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인계하는 것이. 모두의 시선이 강지훈에게 쏠렸다. 유진은 숨을 죽였다. 그의 입에서 나올 단 한마디에 그녀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강지훈은 한참 동안 유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마침내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결정은 모두의 예상을 깬 것이었다. 아니,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에 넘기기 전에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게 있다. 그는 감사팀을 향해 돌아서서 명령했다. 조사는 계속하되 외부에는 일절 함구해. 한유진 씨는 내가 직접 감시하겠다. 추후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일에 대한 모든 보고는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임원들은 예상 밖의 결정에 당황했지만 CEO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다. 그들이 모두 물러가고 거실에는 다시 유진과 강지훈 단둘만이 남았다. 거대한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의심과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무언가가 뒤섞인 공기였다. 강지훈은 유진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지고는 뒤돌아서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내 허락 없이는 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생각 마. 그것은 감시의 선언이자 동시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격리하려는 듯한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유진은 그가 사라진 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아주 작은 불씨를 발견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믿어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버리지도 않았다. 두 사람의 위태로운 연극은 끝나고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진실 게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별차에는 얼음의 성이 되었다. 한유진은 방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감시받는 죄수였고 강지훈은 그 성의 주인이자 그녀의 냉혹한 간수였다.
그는 자신의 소재를 임시수사본부로 삼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건의 전말을 파고들었다. 수사의 첫날 그는 유진을 피의자 신문하듯 대했다. 그는 책상 맞은편에 그녀를 앉혀놓고 사건 당일의 행적을 분단위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개인 교습을 받았다고 했지. 그 시간에 정말로 교수와 함께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나? 네. 교수님께 여쭤보시면 그 외의 시간은 편의점에 다녀온 15분 동안 누굴 만났지, 누구와 통화했나? 그의 모든 질문에는 나는 아직 당신을 믿지 않는다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유진은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은 감정에 호소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억울함을 삼키고 최대한 침착하고 정확하게 그의 질문에 답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동아줄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가장 의심하는 이 남자 강지훈 뿐이었다. 유진은 수동적으로 신문에 응하는 것을 거부했다. 저도 같이 보게 해주세요. 사건 자료들 말이에요. 이건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가만히 앉아서 처분만 기다릴 수는 없어요. 강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에서 도망이나 변명이 아닌 진실을 찾고자 하는 절박한 의지를 읽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내 허락 없이는 어떤 자료에도 손대지 마.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매일 밤 거대한 서재에서 마주 앉았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사건의 타임라인과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들의 관계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처음에 강지훈은 유진을 철저히 배제하고 김 비서와 함께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유진은 옆에서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자료를 어깨너머로 보면서 문득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곤 했다. 이 차명 계좌 너무 허술하지 않나요? 전문적인 범죄자가 만든 것이라고 하기에는 제 동선을 너무 쉽게 따라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마치 나를 잡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노트북에 남겨진 이메일 삭제 흔적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증거를 없애려 했다면 복구 불가능한 전문 프로그램을 썼겠죠. 이건 아마추어의 소행이거나 혹은 일부러 흔적을 남겨서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명백해요. 그녀의 지적은 항상 핵심을 찔렀다. 디자인을 공부하며 길러진 복잡한 요소들 속에서 패턴과 부조화를 찾아내는 그녀의 능력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에도 의외의 힘을 발휘했다. 강지훈은 처음에는 그녀의 의견을 무시했지만 그녀의 분석이 번번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점차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는 결코 멍청하거나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논리적이고 명민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얼음벽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수사는 고되고 지루했으며 그들은 종종 새벽까지 서재에 머물렀다. 어느 날 새벽 복잡한 재무자료를 들여다보던 강지훈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 맞은편 소파에서 유진이 서류를 보다 말고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불편한 자세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긴 속눈썹 아래에는 며칠간의 피로가 짙은 그늘을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강지훈은 자신에게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늘 독하고 강하게만 보였던 그녀의 무방비하고 연약한 모습. 자신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겪고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지켜주고 싶다는 생경한 보호 본능. 그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잠결에 유진이 뒤척이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의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다음 날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조작되어 더 이상 파고들 틈이 보이지 않았다. 강지훈이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뒤적이던 그때 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집 주변에 못 보던 청소용 역업체 벤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왠지 마음에 걸려요. 저희 집은 원래 정해진 업체만 이용하지 않나요? 강지우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 어떻게 다 기억해 하지만 유진의 진지한 표정에 그는 속는 셈치고 김 비서에게 그 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유진이 말한 청소용 여업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다. 그리고 그 회사의 명목상 대표는 오성건설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얼마 전 퇴사한 인물이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외부의 조력자가 내부로 침투했던 것이다. 아마도 청소부로 위장해서, 그렇다면 범인은 USB를 직접 설치하고 이 집 내부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이메일을 보냈을 가능성이 커. 강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김 비서 당장 그 기간 동안 별채의 모든 CCTV 기록을 다시 분석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마. 그들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CCTV, 영상 속 새로운 청소부의 옷 소매에 아주 희미하게 새겨진 독특한 문양의 문신. 그리고 그 문신은 오수민의 운전기사 팔에 있던 것과 동일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오수민이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을 위해 꾸민 치졸한 연극이었다. 강지훈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당장 오수민을 찾아가 모든 것을 끝장내고 싶었다. 하지만 유진이 그를 막아섰다. 아직이에요. 이건 너무 이상해요. 오수민 씨가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큰 일을 혼자서 꾸몄을 리가 없어요. 게다가 디자인 유출로 얻는 이익은 단순히 저를 쫓아내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크잖아요. 유진의 말에 강지훈은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개인적인 복수라고 하기엔 판이 너무 컸다. 이것은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누명 씌우기가 아니었다. 청일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 자체를 흔들려는 거대한 음모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은 시선을 돌려 오성건설과 경쟁사의 관계를 다시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진실의 윤곽을 발견했다. 경쟁사는 사실 오성건설이 비밀리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였고, 오성건설은 청일그룹의 호텔 프로젝트를 뺏어오는 동시에 주가를 폭락시켜 적대적 M&A를 시도하려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오수민의 복수극은 그 거대한 계획을 가리기 위한 교란 작전이자 내부 정보를 빼돌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관계도는 이제 한유진을 둘러싼 작은 원이 아니라 청일그룹 전체를 겨냥한 거대한 화살표를 그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화이트보드를 망연히 바라보다 유진을 돌아보았다. 더 이상 그녀는 의심해야 할 피의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전쟁터에서 그의 등 뒤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지였다. 계약으로 맺어진 가짜 관계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다. 함께 밤을 새우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거대한 적에 맞서는 과정에서 그들 사이에는 진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신뢰였으며 어느덧 사랑의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이군. 강지훈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청일그룹 전체의 문제지. 그가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 유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 이제는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신뢰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서재 안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연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자 강지훈은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았다. 오성건설의 비자금 내역과 페이퍼 컴퍼니 운영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칼을 갈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곁에서 밤을 새우며 그를 도왔다. 그녀는
복잡한 자료들 속에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듯 희미해지고 그 위에 새로운 감정들이 짙게 새겨지고 있었다. 늦은 밤 피곤에 지친 유진이 소파에서 잠들면 지우는 말없이 담요를 가져와 덮어주었다. 유진은 아침에 일어나면 서재 한쪽에 자신을 위해 준비된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발견하곤 했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연민, 그리고 조심스러운 애정이 묻어났다. 유진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지우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칼을 뽑아들기도 전에 궁지에 몰린 짐승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오수민과 그녀의 아버지 오 회장은 강지훈이 무언가 눈치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더 이상 시간을 끌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들은 청일그룹을 한 번에 무너뜨리기 위한 전면전을 개시했다. 폭풍은 언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조간신문과 온라인 뉴스 포털의 메인은 청일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로 도배되었다. 청일그룹 유동성 위기설, 랜드마크 호텔 건설 중단 위기, CEO 강지훈의 리더십 부재 약혼녀 스캔들로 그룹 전체가 흔들, 교묘하게 조작된 루머와 자극적인 가십이 뒤섞여 하룻밤 사이에 청일그룹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동시에 주식시장에서는 청일그룹 주식에 대한 투매 현상이 벌어졌다. 오성건설 측이 매수한 해외 펀드와 작전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하자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까지 가세했다. 청일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을 거듭했고 몇 시간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해버렸다. 사업적인 압박도 들어왔다. 오 회장은 자신이 가진 모든 정관계 인맥을 총동원했다. 갑자기 청일그룹이 진행하던 다른 건설 현장들마다 안전 문제,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은행들은 약속했던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 회사의 자금줄이 사방에서 막히기 시작했다. 청일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 사회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웠고 모든 비난의 화살은 강지훈과 그가 데려온 불행의 씨앗 한유진에게로 향했다.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당장 그 여자를 내쫓고 오성건설과 다시 협상하게. CEO의 사적인 스캔들 때문에 회사 전체가 망하게 생겼어. 강지훈은 쏟아지는 비난을 온몸으로 맞으며 필사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했다. 하지만 적의 공격은 너무나 거셌고 조직적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공격이 한유진 개인에게 가해졌다. 그날 오후 유진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불안한 예감에 휩싸여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지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수민이었다. 한유진, 잘 지냈어. 내 덕분에 세상이 아주 시끄러워서 말이야. 아, 원하는 게 뭐죠? 원하는 거 글쎄. 오수민은 교활하게 웃었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걸 뺏는 거 아니. 네가 원래 있던 시궁창보다 더 깊은 곳으로 처박아 버리는 거. 헛소리하지 말고 용건만 말해요. 성격 급하긴. 좋아.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 너 보육원 원장 할머니랑은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나?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원장님은 그녀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어머니 같은 분이었다. 20살에 보육원을 나온 이후에도 유진은 힘들 때마다 원장님을 찾아가 위로를 받곤 했다. 원장님 얘기가 왜?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라니? 그냥 오랜만에 혼자 계시는 노인분과 말동무나 좀 해드리려고 모셔왔지. 오수민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 우리 유진이는 착해서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는 건 절대 못 볼 거라고. 유진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당신 미쳤어. 어르신께 손끝 하나라도 대기만 해봐. 손끝 하나 글쎄, 그건 전적으로 너한테 달렸지.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겁에 질린 원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아, 괜찮다. 나는 목소리는 곧 무언가에 막힌 듯 끊어졌다. 유진은 절망감에 주저앉았다. 제발 원장님은 건드리지 마세요. 원하는 게 뭐든 다 할게요. 오수민은 만족스러운 웃음소리를 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내가 원하는 건 아주 간단해. 내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그리고 내 입으로 직접 말해. 네가 돈에 눈이 멀어 청일그룹의 기밀을 빼돌린 산업 스파이라고. 강지훈을 속이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그리고 약혼을 파기하고 이 나라를 영원히 떠나겠다고. 엘리리에까드,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경찰에 알리거나 강지훈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내 소중한 원장 할머니가 조용한 시골 야산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될 거야. 알아들었어. 전화는 끊겼다. 유진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흐느꼈다. 사방이 막혀버렸다. 함정이었다. 빠져나갈 수 없는 너무나도 잔인한 함정. 원장님의 목숨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강지훈과 청일그룹에 무너져가는 정의를 지킬 것인가?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그녀는 결코 원장님을 희생시킬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이 사실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오롯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강지훈은 단번에 그녀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서재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흐느끼며 오수민의 협박과 원장님의 납치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모든 것을 들은 강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치욕과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찢어지는 아픔이었다. 유진은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제가 다 안고 떠나면 돼요. 그러면 원장님도 회사도. 그 순간 강지훈이 그녀를 거칠게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아주 강하고 단단한 포옹이었다. 놀란 유진이 몸부림치려 했지만 그는 조금도 놓아주지 않았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의 목소리가 유진의 귓가에 낮게 울렸다. 분노와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긴 목소리였다. 내가 둘 다 잃을 것 같아. 그는 유진의 어깨를 붙잡아 자신을 보게 했다.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당신도 회사도 그리고 원장님도 어느 것 하나 포기 안 해. 아니 포기 못 해. 감히 내 것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내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그것은 그녀가 들어본 그 어떤 말보다도 절박하고 뜨거운 고백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계약상의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걸고 함께 싸워줄 단 한 사람이었다. 강지훈은 유진을 품에 안은 채로 다른 한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플랜 B를 가동한다. 정보팀 동원해서 오수민과 오 회장 주변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원장님이 잡혀 있을 만한 모든 장소를 이잡듯 뒤져.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우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 거다. 가장 거대한 폭풍이 그들을 덮쳤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서로를 굳게 붙잡고 이제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터져 나오는 카메라 플래시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곧 터질 거대한 스캔들에 대한 잔인한 기대감이 감돌았다. 청일그룹의 임원들은 사색이 된 채 앉아 있었고 모두가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나든 그룹의 미래는 끝이라고 생각했다. 연회장 한쪽 구석에 오수민과 오 회장이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앉아 있었다. 오수민은 강지훈과 함께 입장하는 한유진을 향해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미소를 보냈다. 내까짓 게 감히 나한테 덤벼 이제 곧 온 세상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처참하게 버려지게 될 거야.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유진은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온몸에 박히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는 유진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 우리는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그의 목소리에 유진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고개를 들었다. 마침내 단상 위에 선 유진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그녀는 창백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한 표정이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 준비된 고백을 시작했다. 먼저 저로 인해 큰 혼란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저는 부모님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했고 돈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강지훈 CEO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수민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유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마치 죄책감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저는 돈 때문에 제 양심을 팔았습니다. 청일그룹의 중요한 호텔 디자인을 경쟁사에 빼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혼자 저지른 일이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진의 목소리, 톤이 갑자기 바뀌었다. 연약한 떨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고 고개를 들어 정면의 카메라를 그리고 그 너머에 오수민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라고 오수민 씨가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연 회장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기자들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오수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떠올랐다. 유진은 멈추지 않고 외쳤다. 자신이 저지른 산업 스파이 행각과 주가 조작 음모를 덮기 위해 저의 유일한 가족인 보육원 원장님을 납치하고 그분의 목숨을 담보로 저에게 거짓 기자회견을 하라고 협박하면서 말입니다. 그 한마디는 거대한 폭탄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납치라니 사실입니까? 오수민과 오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순간 강지훈이 유진의 곁에 나란히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연 회장 전체를 압도하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제 약혼녀가 한 말이 모두 사실임을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오디오 파일의 파형이었다. 이윽고 스피커를 통해 오수민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내 소중한 원장 할머니가 조용한 시골 야산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될 거야. 알아들었어.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자 오수민은 비명을 질렀다. 명백한 협박의 증거였다. 강지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화면은 별채의 CCTV 영상으로 바뀌었다. 영상 속에는 낯선 청소부 한 명이 유진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USB를 설치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는 그 청소부의 팔에 새겨진 독특한 문신과 오수민의 운전기사, 팔에 있는 문신을 나란히 비교한 사진이 떴다. 완벽한 일치였다. 오성건설은 유령 청소용 역업체를 통해 저희 집에 산업 스파이를 침투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유진 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강지훈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스크린에는 오성건설의 비자금이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청일그룹에 대한 악성 기사를 쓴 언론사들과 주가를 조작한 해외 펀드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상세하게 펼쳐졌다. 이것은 개인의 복수극이 아니라 한 기업을 통째로 삼키려 한 추악한 범죄의 전말이었다. 오 회장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소리쳤다. 거짓말 다 조작이야. 증거를 대라. 증거를 원하십니까? 오 회장님, 강지훈은 차갑게 웃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리죠. 스크린은 갑자기 실시간 영상으로 전환되었다. 화면에 나타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 버려진 창고였다. 다음 순간 경찰 특공대가 창고의 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창고 안에서는 겁에 질린 원장님이 의자에 묶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오수민의 운전기사를 포함한 괴한들이 있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고 원장님은 무사히 구출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연 회장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기자들은 오수민과 오 회장에게 몰려들었고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현장에서 즉시 오 회장 부녀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오 회장과 오수민 씨를 산업기술 유출 주가, 조작 납치 교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비명과 고함 카메라 플래시가 뒤엉킨 아수라장의 한복판에서 강지훈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등지고 오직 한 사람 유진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서도 놀랍도록 선명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명백히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그는 유진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았다. 저와 한유진 씨의 관계는 돈으로 맺어진 계약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가 평생을 걸고 지켜주고 싶은 제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후로 그녀를 모욕하는 것은 곧 저 강지훈과 청일그룹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선언이었다. 온 세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향한 사랑을 고백했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구원과 행복과 사랑의 눈물이었다. 강지훈은 유진의 얼굴을 감싸고 그녀의 눈물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앞에서 그는 그녀에게 깊고 진한 키스를 했다.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은 것처럼 그 키스는 모든 거짓과 오해를 불태우고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진실한 사랑의 증표였다. 모든 역경을 이겨낸 두 사람의 화려하고도 눈부신 승리의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세상은 이틀 전과 정반대로 뒤집혔다. 오성건설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대한민국을 뒤흔든 부녀의 추악한 범죄 행각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엄정했다. 오 회장과 오수민은 구속 수감되었고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부와 명예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정의는 더디게 오는 듯했지만 결국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제자리를 찾았다. 반면 청일그룹의 주가는 기적처럼 반등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모든 역경을 딛고 진실을 밝혀낸 한유진의 용감한 이야기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유진은 더 이상 고아 출신의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거대한 악에 맞서
승리한 이 시대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올랐다. 폭풍이 지나간 청담동 별채에는 오랜만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한때는 차가운 감옥 같았던 그곳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싸워 이겨낸 전쟁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과 유진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막 깨어난 듯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괜찮아. 유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안쓰러움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지훈 씨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강지훈은 가슴이 저며오는 것 같았다. 그는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 자신이었음을, 자신의 오만과 편견이 그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강지훈은 유진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무사히 구출된 원장님이 안정을 취하고 있는 곳이었다. 병실 문을 열자 원장님은 유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유진아, 내 새끼.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어. 이 늙은이 때문에 네가... 아니에요, 원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원장님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지훈의 마음도 무거웠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강민희 회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은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할머니의 얼굴로 유진에게 다가왔다. 강 회장은 유진의 손을 잡고 원장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죄인입니다, 어르신. 제 손주 녀석 때문에, 저희 집안일 때문에 험한 일을 겪게 해드렸습니다.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구나.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고맙다, 아가야. 위태롭던 내 손주 녀석을, 그리고 우리 청이를 구해주어서 정말 고맙다. 강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유진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날 밤 별채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강지훈은 유진을 자신의 서재로 이끌었다.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이 시작되었고 결국 단단한 신뢰로 이어진 바로 그 장소였다. 강지훈은 굳은 표정으로 서재 벽에 있는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먼지 하나 없이 보관되어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들의 첫 만남을, 그리고 모든 오해의 시작을 상징하는 혼인 계약서였다. 그는 유진의 앞에 서서 계약서를 봉투에서 꺼내 들었다. 그리고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진지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이 종이 한 장으로 당신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지. 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에게 소모품, 배우 같은 끔찍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고 당신의 진심을 돈을 향한 탐욕으로 멋대로 판단했어. 당신이 자선 행사에서 그 학생을 위해 용기를 냈을 때조차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하고 운이 좋았다고 치부해버렸지.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후회스럽고 모든 순간이 미안해. 나는 이 계약서로 당신을 샀다고 생각했지만 틀렸어. 오히려 내가 이 종이 한 장에 갇혀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어. 당신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만 하면 지금도 아찔해. 그는 유진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모든 것을 다 내어 보이는 진솔함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짓된 시작을 내 손으로 끝내려고 해. 강지훈은 들고 있던 계약서를 양손으로 잡고 찍 소리와 함께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찢어버렸다.
마치 과거의 잘못과 오해를 모두 갈기갈기 찢어 없애버리려는 듯한 단호한 손길이었다. 우리의 시작은 이게 아니야, 유진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유진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유진은 너무 놀라 숨을 멈췄다. 강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작지만 기품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스케치북에 언젠가 내 손으로 디자인하고 싶은 꿈의 반지라고 그려놓았던 디자인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가 밤에 몰래 그녀의 스케치북을 보았다는 증거였다. 그는 반지를 든 손을 그녀에게 내밀며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유진, 당신의 인연을 돈으로 사는 계약 따위는 이제 없어. 대신 당신의 남은 평생을 내게 주지 않겠어. 그는 그녀의 눈을 올려다보며 진심을 다해 고백했다. 거짓 연기를 하는 계약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아침에 함께 눈을 뜨고 밤에 함께 잠이 드는 진짜 내 아내가 되어줘. 내가 당신의 슬픔을 닦아주고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당신의 영원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당신을 존경하고 지키고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사랑할게. 나와 결혼해줘.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독하게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눈부신 봄이 찾아온 순간이었다. 그녀는 눈물 넣어 어머로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당신과 결혼할게요, 지훈 씨.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의 얼굴에도 비로소 안도와 행복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일어나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바닥에 흩어진 계약서 조각들은 이제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축복의 꼬집처럼 보였다. 1년 뒤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작은 정원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상했던 수천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화려하고 거대한 세기의 결혼식이 아니었다. 대신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만이 모인 작고 진실된 축제였다. 결혼식이 열린 장소는 유명한 호텔 연회장이 아닌 한유진이 직접 리모델링을 디자인한 오래된 저택을 개조한 갤러리 가든이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공간은 소박하지만 따뜻했고 모든 곳에 사람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하객석에는 강민희 회장과 충직한 김비서 유진을 눈물로 키워낸 보육원 원장님과 해맑은 아이들, 그리고 그녀의 재능을 알아봐준 노교수와 청일그룹의 몇몇 임직원들만이 자리를 채웠다. 돈이나 권력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들이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그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함께 걸어준 사람은 평생 그녀의 아버지가 되어주었던 보육원 원장님이었다. 원장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유진의 손을 강지훈의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 유진이 이제 평생 울리지 말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주시게. 강지훈은 굳게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의 손을 마주 잡았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줄의 단상 앞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한 서약을 낭독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강지훈이었다. 저는 오늘 제 세상의 전부인 한유진이라는 사람 앞에서 서약합니다. 저는 얼음으로 둘러싸인 성에 갇혀 살던 왕자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거래로만 생각했고 따뜻한 마음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당신은 맨발로 걸어들어와 굳게 닫힌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기쁨이 되고 슬픔을 막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영원히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 곁에서 함께 늙어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유진. 다음은 유진의 차례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고 단단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저는 오늘 제 삶의 가장 큰 기적인 강지훈이라는 사람 앞에서 서약합니다. 저는 뿌리 없이 떠도는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비바람 속에서 언젠가는 시들어버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당신은 기꺼이 단단한 땅이 되어주었고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기댈 어깨를 내어주었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지친 하루의 끝에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집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당신을 믿고 당신 곁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지훈.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서약에 하객들은 눈물을 훔쳤다. 강민희 회장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도 행복의 이슬이 맺혀 있었다. 그녀의 위험했던 도박은 상상했던 그 어떤 결과보다도 찬란한 결실을 맺었다. 그녀는 단순히 좋은 손주 며느리를 얻은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딸을 얻었고 청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얻은 것이다. 반지를 교환하고 영혼을 약속하는 두 사람의 입맞춤 위로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와 꽃이 피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모든 시련과 오해를 넘어 마침내 하나가 된 두 사람의 인생에 가장 눈부신 평범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다시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한유진을 청일그룹의 안주인으로만 기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성공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 공간진, 젠짜니 대표, 한유진 디자이너로 더 유명했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단순히 부자들을 위한 화려한 공간을 만드는 곳이 아니었다. 진심을 담은 공간이라는 철학 아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 프로젝트 등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따뜻한 디자인으로 더 큰 명성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제 세상을 향해 나누어 주고 있었다. 강지훈 역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하고 유능한 CEO였지만 그의 리더십에는 따뜻한 온기가 더해졌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미쳐 사는 워커홀릭이 아니었다. 칼같이 정시에 퇴근해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땀을 흘렸다. 그의 변화는 청일그룹 전체의 기업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 이익만을 쫓던 과거와 달리 이제 청일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 두 사람은 청담동의 집 거실 따뜻한 벽난로 앞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한때는 얼음의 성처럼 차가웠던 그 집은 이제 유진의 손길로 곳곳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어 있었다. 벽에는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하며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그들이 함께 입양한 유기견, 겨울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오늘 스튜디오에 갔었는데 직원들이 당신 칭찬만 하더군. 자기들 대표님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멋있다고. 지훈이 장난스럽게 말하며 유진의 어깨를 감쌌다. 유진은 그의 품에 기대며 웃었다. 거짓말. 다들 당신이 사들고 간 간식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면서. 다음부터는 빈손으로 가요. 직원들 버릇 나빠지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 내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온 세상이 알아야 하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제 어떤 불안이나 의심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단단한 믿음만이 가득했다. 이야기의 시작은 차갑고 절망적인 서울의 겨울밤이었다.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가진 것 없는 한 여자가 베푼 작은 친절. 그 작은 불씨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의 한 조각을 이토록 눈부시게 바꾸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진정한 분은 지갑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되며 가장 위대한 사랑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강지훈은 유진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시련의 밤이 아닌 함께 맞이할 수많은 날들의 찬란한 아침만이 펼쳐져 있을 터였다.